최저임금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헌법 파기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가해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상의 인권 보장은 지금 법에 의해서 충분히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인권이 너무 지금 경시되어 있습니다. (20대) 대선이 석 달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진영도 틀을 갖췄습니다. YTN과 리얼미터가 조사한 현재 민심의 흐름,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여론조사 네. 전문가를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이 떨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 좀 짚어보기 전에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 방역 대책에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김부겸 총리의 발언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학부모님께서 과도한 우려 없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으실 것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른바 방역 패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YTN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된 그래픽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코로나 방역 강화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67.2%, 응답자의 67.2%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가 29%를 나타냈는데 위원님 먼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서 지금 오늘 7,000명 수준을 보였죠. 6,000 패스하고 바로 7,000으로 갔는데 이런 급속한 확산세에 따른 그 방역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주문이 이 조사에 좀 녹아들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코로나 방역 강화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금 더 다수를 차지를 했는데 앞서 김부겸 총리의 발언도 봤지만 이른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 강화를 놓고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린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일단 이 방송에서는 사회의 안전, 공공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백신 접종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막상 또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백신을 맞출 것이냐라고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은 뭐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혹시라도 우리 아이한테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렇게 또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여기 YTN 올 때 그 아이들 등교하는 거 보면서 왔거든요. 네, 자녀분요? 아니요, 여기 이 주변에 네네네. 학교에 아이들 등교하는 걸 보면서 왔는데 지금 한 교육시민단체가 그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그거 결과를 보면은 이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이제 내년에 시행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9명 정도가 반대하고 있어서 네. 상당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지금 크다. 이걸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지금 청소년 방역 패스가 내년에 시행하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 방역 강화를 해야 된다, 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 부모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 그리고 그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왜 백신 접종을 어린 아이들한테도 맞춰야 되는지 이런 설득 과정이 좀 더 담긴다면 이 그 코로나 방역 강화 적절성에 대한 의견, 찬성 의견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확산세가 이렇게 아주 급속히 지금 7,000명 넘어서 뭐 10,000명 이야기도 나온 네.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도 그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확보될 때까지는 좀 방어적, 조금은 이제 보수적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뭐 전문가분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도 백신 이상 반응보다는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게 다수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이고, 또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공공의 안전, 사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또 개인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그 공공의 이익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잘 조화가 돼서 정책이 발현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국 현황과 관련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어떻게 보면 임기 말인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좀 이례적인 경우죠. 네. 근데 지금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이 앞에도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 국기 결집 효과라 그럽니다. 즉 국가적 사회적 위기가 발생되면은 정부를 중심으로 뭉치자. 그래서 이제 국정 지지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좀 이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런 현상이 보였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정부 여당을 좀 지키자는 결집력, 이 두 가지가 그 국정 수행 평가를 4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최근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네. 이른바 K 방역에 대한 우려도 사실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석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 결집 효과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번 더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이제 응답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 세부 속성으로 들어가면 20대, 60대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30%대예요. 그러니까 긍정이 30이고 부정이 60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율은 높긴 하지만 그 강도 면에서는 좀 낮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네.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YTN과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도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9.3%로 민주당보다 좀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지금 지난 그 4.7 이후에 벌어졌던 그 지형이 그대로 굳어지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당대표 취임하면서 정당 지지율을 35% 선까지 올리겠다. 즉 뭐냐면 대선을 승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슈 정책도 있지만 정당 지지율은 그 펀더먼털을 갖춰야지. 그렇다면 35라는 수준이 나온 배경은 최소한 국민 3명 중 1명은 우리를 지지하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무당층을 흡수하는 그런 이제 방정식 셈법에서 35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어저께도 뉴스 나왔지만 청년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난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좋아하는데 민주당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런 이제 비호감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메타버스 정책 투어를 하고 있지만 송영길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펀더먼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지지율을 어떻게 30 중반까지 끌어올리느냐, 계속 그 간격을 오차범위 밖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해서 이전에 이 배경 설명을 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가장 궁금한 내용이겠죠. 대선 후보들 그 여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다자 대결일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십시오.
네,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두 후보 모두 다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리얼미터 조사가 그 이제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이제 봉합된 이후의 첫 조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도 그 소폭이나마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1.6%포인트 상승했고 이재명 후보도 지난주와 그 전주에 이어서 계속 2주간 호남을 메타버스를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지가 약간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격차가 여전히 오차범위 밖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 골든 크로스를 어느 시점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정당 지지율과 다 연동해서 봤을 때 조금 더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번 조사 기간이 12월 6일과 7일 월화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지점이 계속 선대위를 놓고 갈등 국면이었던 국민의힘이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이른바 울산 회동을 통해서 극적으로 봉합이 됐습니다. 근데 일부 여론조사가 최근 나온 게 있긴 하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주말을 지나고 나서 제대로 그 관련된 이슈가 반영된 게 YTN과 리얼미터 조사가 사실상 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지난 월요일 날 항상 조사는 네. 발표 시기가 아니라 조사 실시 기간을 봐야 됩니다. 조사 기간. 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발표된 조사들이 금요일, 토요일 이제 그 KSOI 조사가 그렇고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는 월화수목금 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울산 회동 그리고 이제 컨벤션, 선대위 출범 이와 관련된 영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이었는데요. 저희 조사가 이를테면 울산 회동 그리고 선대위 출범의 효과를 그나마 반영한 첫 조사다. 그렇게 좀 의미 규정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연이은 호남 방문, 그리고 아까 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메타버스 정책 발표, 그리고 또 사과 발언. 어쨌든 선거의 정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악재는 털고 강점은 부각하고 그 초동 핵심 그룹은 좀 다지면서 그렇게 갔던 것이 이제 상승했던 모멘텀을 좀 충분히 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선대위 내용이 더 길어졌으면 이건 종잡을 수 없이 이제 빠질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극적인 타협, 봉합이 되면서 두 후보 모두 나란히 좀 강보합세를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지난 금요일 날 울산 회동, 이른바 울산 회동에서 극적인 화합이 없었다면 오늘 그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개연성도 다분히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같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락을 멈추게 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후보 지지율이랑 당 지지율이 모두 다 윤석열 후보가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캠페인의 기조 자체가 지금 야당이 여당인 것처럼 운동을 펼치고 있고 여당은 좀 야당인 것처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소상공인과 관련한 손실보상도 이 야당 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100조 정도 얘기가 나왔고, 오늘 바로 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그 100조를 같이 금년 안에 하자 이렇게 나온 걸 봐서 캠페인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지난 그 금요일 날 이른바 울산 회동 이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이런 공통된 분석이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따져봤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일 텐데 김종인 영입 효과가 있었는지 있을까 없을까를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응답자의 53.2%, 그러니까 과반을 차지를 했거든요. 앞선 그 분석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류의 조사를 보는 포인트는 이른바 자당내, 자기 내의 어떤 응집력과 상대 진영의 어떤 반발력,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도와 무당층을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인데요. 보자면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김종인 위원장 영입 효과가 이제 도움될 거다가 73%,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69%, 즉 이제 70% 수준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옴으로써 윤석열 후보의 어떤 득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도층에서도 전체 평균 수준에서 도움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저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그래픽을. 뭐 김종인 영입 효과와 관련해서 보수나 진보는 어떻게 보면 그 색깔이 좀 나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수 쪽에서는 당연히 도움된다는 응답이 많을 테고 진보 쪽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거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데, 중도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를 놓고 봤을 때 53.8%가
김종인 영입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이제 이념 성향으로도 볼 수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지지층의 정당 반응을 지지층. 봐야 되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도움 될 거라는 의견이 34.9%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제 딱 자리를 잡음으로써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지금 긴장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가 이제 약자와의 동행, 그다음에 그 호남도 있고 여성 30대 여성층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확장해야 될 가는 지점들을 다 막고 있어서 앞으로 좀 많이 긴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선거 전략상 어떻게 보면 중도 확장을 할 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장애물을 그렇죠. 만났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자 대결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양자 대결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픽을 띄워주십시오. 네, 보시는 것처럼 양자 대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결을 했을 때도 지금 현재 조사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한 지점이 이 다자 대결 했을 때랑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다자 대결을 했을 때는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양자 대결로 했을 때는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자 대결로 하면 이제 각 정당의 후보들을 나란히 세워놓는 거라면 양자 대결로 하면 아무래도 진영 대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유사성에 있는 후보군들이 어떻게 그 후보 중심으로만큼 유입되고 있느냐의 그 정도가 둘의 어떤 차이가 약간 다자로 했을 때는 이제 오차 범위 밖인데 양자로 들었을 때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은 유사성에 있는 후보들이 아무래도 결집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더 모여지고 있지만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지 무당층에서는 윤석열 후보에는 그만큼 가고 있지 않다. 그것이 이제 둘 간의 엇갈린 흐름을 만든 요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층의 결집이 좀 더 이루어졌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여기서 지금 숫자를 보면은 진보층의 상승이 가장 커요. 8.7%포인트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파층이 이재명 후보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화라든지 어떤 정책 연대를 할 때 우리가 기존에는 그 국내인 쪽에서 더 많이 효과를 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나온 결과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이 그래픽을 보여드리려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또 질문을 넣은 게 후보 연대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자 대결에서 양자 대결로 좁혔는데 현재 저희 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이른바 진보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조금 더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라는 응답이 지금 60.2% 과반을 지금 차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는 그 제3지대 후보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좀 뭐 지금 그저께 이제 첫 모임을 안철수 이제 심상정 안철수 두 분이 가졌지만은 네. 아직도 제3지대의 어떤 구체적인 파괴력이라 그럴까 영향력이 그다지 보이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각 진영 결집이 우선이기 때문에 연대는 조금 있다가 좀 보자라는 그런 측면도 좀 적잖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나중에 그렇다면 이번 지금 상황이 대선 구도의 완성이냐 또 다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구도의 완성은 진영 간의 단일화 또 후보 간의 단일화를 볼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 입장을 좀 보류하는 관망청이 아직까지 두텁게 남아있다. 그것이 이 지표를 해석하는데 좀 보는 포인트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또 그래픽이 하나 또 네. 새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단일화를 성사가 됐을 때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까라고 물어봤더니 영향 못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과반이었습니다. 51.4%였는데 어떻게 분석해야겠습니까, 소장님? 일단은 그 제3지대 사이즈가 네. 두 자리 숫자에서 한 20%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10% 정도거든요, 합하면.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보는 거는 그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의 어떤 비호감도 영향이 있고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거는 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관망세 아직 그 대선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무당층이나 중도층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좀 계신 것 같다라는 지표가 그런 그 성향이 지금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지금 뭐 제3지대 그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열심히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이가 어떻게 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그 거대 양당 후보를 후보의 벽을 넘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이런 결과에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심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질 거예요, 양당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향별로 차근차근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대선 양자 대결과 관련해서 이념 성향별로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대선 양자 대결 앞선 그래픽 보여드렸는데 이 가운데 그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성향분들이 어떻게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나타내는 그래픽이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이 소장님께서 정확한 포인트 네.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조사의 특징은 뭐냐면 진영 내 응집력에서 네. 진보층의 응집력이 보수층 응집력보다 높았다. 이 점이 이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74.2% 진보 성향 파란색이니까 74.2%인데 보수 윤석열 후보는 70.8%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진영 내 이제 응집력인데요. 이제 이것을 가능케 한 요인은 지난 그 이재명 후보가 4박 5일, 2박 3일 연이은 호남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이제 지지율이 터져주지 않으면 전체 지지율을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좀 통했다. 그리고 이제 일련의 정책 행보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원전, 부동산에 사과를 통한 유연적인 좀 차별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대선에 질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 이런처럼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흐름이 우상향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요인 그렇게 이제 응집력의 차이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좀 특징 있는 포인트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자연스럽게 제가 질문 던질 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호남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호남 방문. 그래서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지역별 지지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천, 경기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의 그 정치적인 지지 기반인 지역은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우위 있는 곳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이른바 호남 지역에서는 7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통상적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보다는 좀 지지율이 낮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두 주나 걸쳐서 호남에 공을 들였거든요. 네. 그 효과가 이번에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자에서 보면은 66.4%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양자로 갔을 때 결집했을 때는 거의 70%까지 가니까 그 결집 효과가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서울과 그 경기도에서 지금 저런 상태라면은 상당히 그 초박빙 상황에서 서울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대선 승리에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저 부분이 앞으로 이제 남은 일정의 중요한 선거 캠페인의 일정 짜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율 이렇게 교착 내지는 답보 상태를 보였던 것을 다른 요인도 있지만 지역 요인을 보자면 광주와 경기 인천이었거든요. 이제 호남과 경기 인천이었거든요. 호남에서 계속 60%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 굳이 이제 지역을 호남에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호남의 출향인사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데서 호남에서 이번에 좀 제대로 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기 인천입니다.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사 시절하면서 직접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 강력한 근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17개 광역시도 단체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인구수가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즉 이제 상징성에서의 호남, 영향력에서의 경기, 두 지역에서 지지율이 보이지 않으면서 진짜 교착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좀 볼 것은 호남에서 60에서 70% 수준까지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 모드를 탔다. 경기에서도 이제 과거 수준의 지지율로 좀 보이고 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지역별 관련해서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두 분께서 뭐 서울 그리고 호남 지역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호남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지지율과 실제 그 투표장에서 득표율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같은 지표로 놓고 비교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 지지율 그러니까 투표장에서 득표한 게 아니라 이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69.6%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 상대적으로 24.5%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이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24.5%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이런 대목 받을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그 실제 궁금한 게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24.5%가 높다고 봐야 되는 건지 낮다고 봐야 되는지 그게 사실 결국 이제 질문의 과거에 포인트거든요. 했던 득표율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87년 이후로 보수정당 후보가 두 자릿수 호남, 광주 전남북에서 두 자릿수를 얻은 것은 2012년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가 득표 처음이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호남에서 어떤 그 일당이 과도하게 오랫동안 해온 데서 뭐 염증도 있고 또 바꾸고자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24%가 그대로 갈지는 저도 좀 지켜볼 대목이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좀 순간 당황하셨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4.5%라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였는데 네. 이게 실제 투표장 가서 과연 이게 저만큼 그대로 나올 거냐. 구현이 될지 안 될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아직 잘 모른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이번 조사에서 되게 재밌게 본 게 저 대목인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20%대를 넘을 것이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서 30%대를 넘을 것이냐, 그게 두 개의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둘 다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게 이제 더 올라갈 건지 그게 제일 저의 관심사가 됐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와 대비했을 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뭐 무릎 사죄라든지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의 호남 연고맥기 등 과거와는 다르게 냉기가 많이 가셔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4명 중 1명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는 것은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좀 더 방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아직 대선까지 기간이 많이 네. 남았고 여론조사 지지율과 실제 투표장에서 득표율은 엄연히 다른 지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른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잇따라 좀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녹취를 좀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은 똑같은 잘못이라도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사죄해 드리는 게 맞다. 왜 우리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더 많은 기대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 국민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소장님,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른바 조국 사태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론의 추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이런 분석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 중에서도 또 민주당을 싫어하는 층이 있고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문제와 조국 사안과 관련해서 계속 사과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차별화의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이 지금 거의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적절과 부적절 의견이 저렇게 나온 이유는 이제 이걸 좀 정치 이슈화로 좀 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 그 속에서 20대와 30대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국 사안에 대한 평가가 많이 좀 누그러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질문이 좀 있었죠.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조국 전 장관 논란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좀 물었는데 결과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아까 김종인 영입 효과가 네. 이제 윤석열 특구처럼 그 진영 내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응집력 또 이제 중도나 무당층에서는 또 어떻게 보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적절했다라는 응답이 61.1%였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53.3% 이렇게 쫙 갈려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기 모면용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절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수치로서 처음 나타난 것인데 좀 더 거듭할수록 사과의 좀 진정성이 좀 전달되면은 적절하다는 응답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는데 조국 전 장관 사과 적절성 이념 성향과 관련된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서 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국 사과 적절성과 관련해서 보수층에서는 부적절하다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보수층에서는 위기 모면용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과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효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도층에서 52.5%가 적절했다라고 그렇죠. 평가하는 거 이 부분을 지금 맞습니다. 기대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연령층으로 좀 봤을 네. 때 20, 30대가 이제 좀 누그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좀 상승 가능성의 잠재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쭉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그 코로나19 상황이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맞습니다. 이번 선거는 좀 코로나 선거라고 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거치면 이제 피해 어떻게 복구할 건 하지만 전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은 뭐고 정치의 역할은 무엇이고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것이 이번 대선을 보는 하나의 또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칫 이게 국민들은 지금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불안하고요. 생계 위협받는 상황인데 자칫 이걸 자화자찬식 으로 가거나 혹은 불안을 조장하거나 대안 없는 비판을 한다라면 한쪽의 지지율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는 대선에 따른 영향력도 아주 자그마한 실수도 크게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야 두 후보 가리지 않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여러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집중적으로 지금 내세운 것도 그 이유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그 호주 순방이 예정돼 있지만 그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약간의 비난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자만하지 말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연구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7천 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 1,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역대 최다입니다. 의료 대응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현행 재택 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의료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걸 비롯해 추가 생활비가 지원되고 가족 격리 기간도 7일로 단축됩니다. YTN 대선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정권 교체를 바랐지만 정권 재창출 여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로 중소벤처 혁신 창업 국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북 충남도민회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결의대회에 참석해 충청이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D 프린터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3D 프린터 출력 과정에서 나온 유해물질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피해 규모도 모르고 역학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뉴질랜드에 이어서 호주도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에 가세했습니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 요구에 따라서 동맹국을 중심으로 동참 국가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2천 명 넘게 증가한 7,1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역대 최다로 기존 최다인 지난 4일 5,352명보다 1,823명이나 많습니다. 서울에서만 확진자가 2,890명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이 5,584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78.2%를 차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만에 66명이 늘어 84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63명 발생해 누적 4,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는 국내에서 2명이 늘어 모두 38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4.5%로 하루 전보다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6%이고 경기 79%, 인천은 91.1%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7%로 전날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재택 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재택 치료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아예 정부는 의료 대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 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정 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 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 치료 지원 체계를 한층 보강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 이른바 먹는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 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봉한 수에 비례하여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입증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백신 접종률만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데 정부가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등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의학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법률가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에선 최근 5세에서 14세 연령대가 가장 높은 코로나19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WHO 유럽 사무소는 유럽 내 코로나19 감염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는 5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의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초등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규범으로 만들고 어린이 백신 접종도 국가별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umber one, to shift from a reactive mode to stabilizing the crisis. Two, to protect children and their schools as part of the response strategy. 이런 가운데 유럽의약품청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백신 교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4종의 백신에 대해 1, 2차 접종과 부스터샷 모두에서 교차 접종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과 mRNA 백신의 조합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수준의 항체를 생성하고 같은 백신을 사용할 때보다 면역 세포 반응이 더 높다는 점을 교차 접종 연구들이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두 기관은 교차 접종이 특정 백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접종 선택지 면에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 대한 교차 접종, 그리고 서로 다른 mRNA 백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덴마크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강하면서도 치명률은 낮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백악관 의료고문인 파우치 소장이 진단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덴마크에서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하루 만에 137명 늘어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영국도 오미크론 감염 건수가 100여 건 늘어
환자 수가 4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가 무서운 기세로 퍼지자 유럽 각국은 입국 통제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Und deswegen sind Einreisebeschränkungen wichtig, um den Eintrag nach Europa, den Eintrag auch nach Deutschland so gering wie möglich zu halten.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미크론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초기 자료 검토 결과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은 강하지만 위중증화 가능성은 적은 게 거의 틀림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높으면서도 위중증화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 환자 입원 사례가 적은 게 젊은 층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도 거론돼 아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음 주 주요 추가 자료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오미크론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몇 주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기존 백신의 무력화 가능성이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백신 제조사들이 오미크론 대응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죠. 백신의 핵심 관건인 플랫폼 기술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대응 백신 개발이 생각보단 어렵지 않다는 게 과학계의 설명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은 크게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나눠집니다. 이들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의 핵심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부위를 각각 mRNA, DNA, 단백질의 형태로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파이크와 같은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항원이라고 부르고 이를 백신으로 완성한 기반 기술을 플랫폼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면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이 수월합니다. 플랫폼 기술을 통해 백신의 뼈대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뼈대의 변이 바이러스 항원으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벡터 중에서 0.1% 미만의 그 어떤 시퀀스를 변형을 하면 됩니다. 바꿔 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실험적으로는 매우 손쉽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요. 모더나 CEO가 오미크론 변이 백신 개발을 수개월로 전망한 것도 이미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와 메르스 등을 거쳐 이번 코로나19까지 7번째지만 백신 플랫폼 기술이 개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새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발빠른 백신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제조합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mRNA 방식의 백신을 각각 개발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과 치사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변이 백신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조치에 따라 11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 원으로 집계돼 10월 증가액인 5조 2천억 원과 비교해 43%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9월에 6조 4천억 원을 기록한 뒤 10월에 5조 2천억 원, 11월에 3조 원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편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11월 중 가계대출은 5조 9천억 원 증가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합니다.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차익이 감소하는 만큼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주유소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루 20리터씩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판매처를 주유소 등으로 한정했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을 수정 공고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요소수를 팔 때는 구매자 아이디 1개당 하루 20리터까지만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상생협력 강화, 벤처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벤처 투자를 오는 2027년까지 10조 원까지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해서 연 30만 개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공황 시기의 루즈벨트처럼 그리고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벤처 투자로 혁신 창업 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 투자 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도 1조 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카 테크 펀드인 K비전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 기업 연 30만 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충청도민들을 만나 치우침 없이 국민을 통합하라는 기대가 충청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충북 충남도민회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참석해 충청의 선택이 늘 대한민국의 선택이었다면서 더 큰 통합의 정치를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의 3대 축으로 교육 인프라와 재정 자립도 강화, 지역별 산업 지원을 꼽으면서 충청이 미래 신성장 산업의 주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처가의 가족 회사가 경기도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에 땅값을 부풀려서 개발 부담금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의혹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윤 후보 처가 회사 측이 실제로 부풀린 땅값을 양평군청에 제출했고 군청은 이를 그대로 반영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값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개발하면서 여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등본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해줘 매입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YTN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의혹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 부담금 산정 당시 실제로 윤 후보 처가 회사가 잘못된 매입가 서류를 제출했던 겁니다. YTN이 입수한 거래 신고 피증입니다. 지난 2017년 개발 부담금 영원 부과 당시 업체 측이 양평군에 제출한 겁니다. 업체 측은 사업이 시작된 뒤에 사들인 데다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3억 1천만 원 상당의 한 필지를 포함한 60억 3,035만 원이 적힌 서류를 제출했고 양평군은 이를 빼야 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개발 부담금을 정정했을 때 양평군의 산출 내역서에서는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으로 기부한 17필지 매입가 57억 2,035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포함하면 안 되는 3억 1천만 원짜리 필지를 뒤늦게 뺀 겁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당시 문제의 필지가 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활용된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평군이 정치적 압력으로 부당하게 개발 부담금을 재산정하게 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청에 이해할 수 없는 조치는 개발부담금 재산정 발표 때도 있었습니다. 매입가 오류를 포함해 개발부담금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4가지나 찾아 수정하고도 지난달 29일에는 이중공제 한 가지만 발표한 겁니다. 특혜 행정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문제가 되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축소 발표인데 담당자는 짧은 브리핑 시간에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만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평군청은 앞서 제기된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 사업의 인허가 소급 연장 논란 때에도 실수였다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D 프린터 출력 과정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피해 규모도 모르고 역학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입니다. (3D) 프린터가 땡기면 진짜 엄청난 자랑을 하더라. 지가 원하는 대로 뚝딱 만들어주기지는 이게 도깨비방망이다. 지난해 7월 과학교사였던 아들은 발병 확률 0.01% 희귀암인 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3D 프린터가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3D 때문에 죽은 게 맞네. 100% 이거 지금 나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다. 지 혼자 같으면은 그래도 생각을 안 해. 분명히 선생님 둘이가 더 그런 병으로. 혁신의 상징, 4차 산업의 촉망.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사용한 선생님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넉 달 동안 피해 교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숨진 고 서울 선생님을 포함 육종암 3명, 육종암 증상과 유사한 극심한 꼬리뼈 통증 2명, 급성 유방암과 대소변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율신경계 이상. 취재진이 수소문만으로 찾은 피해 교사가 7명에 이르지만 정부는 실태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까매지고 이런 현상, 그리고 온몸이 이제 찌릿찌릿한 현상, 엉덩이 쪽에 화기가 느끼는 현상. 완전 급성이었어요. 근데 너무 급성으로 와가지고 서울에 갈 수 없었고. 가족력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가족력은 없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미래 산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 종일 3D 프린터 출력에 매달렸습니다. 뭐 환기장치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좀 밀폐된 공간에서 8대를 그냥 동시에 돌리는. 3D 프린팅 재료로 쓰인 저가의 중국산 플라스틱 필라멘트.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첨단 산업으로 칭송받으며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학교 5,700여 곳에 보급된 3D 프린터가 무려 26,000여 대. 그러나 그 누구도 교사와 학생에게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YTN은 앞으로 닷새 동안 자체 실험 등을 통해 3D 프린터의 유해성을 추적하고 산업 논리에 매몰돼 안전 문제를 은폐하는 정부를 고발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강아지들을 입양해 엽기적인 수법으로 학대하다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화단에 강아지 사체를 묻어서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자신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진 뒤에는 회사에서 난처하게 됐다면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국구입니다. 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군산에 사는 40대 남성이 수개월 동안 강아지 10수마리를 분양받아 잔혹하게 학대하다 죽인 사건입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이 남성은 회사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화단에서 발견된 강아지 사체만 8구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언제부터 범행이 시작된 겁니까? 예,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푸드를 분양받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반려견 애호가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에서 푸드를 구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난 10월까지 개 19마리가 이 남성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남성이 사는 집에 쫓아갔을 때 거기 있던 개는 없었다고 합니다. 8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으니까 현재로서는 11마리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네, 김민성 기자, 조금 전 동물보호단체가 남성의 집에 찾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건이 네.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까? 예, 앞서 이 남성이 온라인상에서 푸드를 입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입양을 보낸 원래 강아지 주인 가운데 하나가 이 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SNS에 글을 올린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자기 개를 보낸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이 닿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개를 잃어버렸다며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주인들과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남성의 집에 찾아가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남성이 강아지들을 묻은 지점을 실토하면서 완전 범죄는 끝이 났습니다. 이후 남성은 회사에서 난처하게 됐다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주변 이웃들은 몰랐던 겁니까? 예, 수상한 낌새는 곳곳에서 감지됐는데요.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했는지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로 보입니다. 취재진들이 만난 이웃 주민들은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거나 개가 고통스럽게 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쳤냐? 그랬더니 높은 데서 떨어졌다. 그럼 병원은 데리고 가봤냐? 그랬더니 답변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걸으라고 내려놨는데 강아지가 걷질 못해. 또 한 주민은 지난 10월 남성이 갈색 푸드를 목줄에 묶은 채 집어 던지는 모습을 봤다고 귀띔했습니다. 강아지가 겁에 질려 울부짖는 소리를 새벽에 자주 들을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네, 화단에서 사체로 발견된 강아지들 몸에 학대 정황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아지들 몸에 난 상처는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두개골이 깨져 있는 푸들도 있었고요. 불에 타서 몸 상당 부분이 피부가 벗겨진 강아지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런 개들 몸에서 발견된 반창고를 비롯한 치료 흔적입니다. 동물단체는 이 남성이 가학적인 행위를 하다가 개를 치료하고 또 학대하기를 반복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추궁에 못 이긴 남성은 강아지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비롯한 우울증 약을 먹였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물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학대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네, 경찰이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는데요. 한번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낸 동물단체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19마리나 그랬다고 하는 것이 연쇄살인마하고 정말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짓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와 격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찰은 동물단체 고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수법과 범행 이유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남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사라진 강아지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인사를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발표한 뒤 일본 정부도 여기 동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현 내각 강요 파견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뒤 일본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계 영김 등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35명이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서한을 현지 시각 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보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주도한 서한에는 한국계 미셸 박스틸 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컬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알루미늄 합금을 납품하면서 10년 동안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알테크노메탈과 세진메탈 등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6억 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 기아차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 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짜고 물량을 미리 나누고 가격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 6천 호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 도심 정비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해서 사업 속도를 내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서 10월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경제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합니다. 탄소 중립에 앞장서온 기업들의 감사와 함께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전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반도체 기업, 에너지 부문 기업,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이 참석합니다. 행사에서는 민관 합동 탄소 중립 산업 전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이 기업인을 대표해 답사하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탄소 중립 전략 보고에 이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친환경 에너지, 특히 수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1위의 수소경제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끔씩 길에 보이는 수소 자동차. 내년이면 8만 대가 도로를 누빌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정부에서 먼 거리를 와가지고 충전하러 오는 길이 참 멀어요. 먼데 오는 거리는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내년에 수소 충전소를 310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달성이 절실한데 한 곳 만드는 비용이 30억 원 정도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파이프를 땅속으로 연결해 수소를 공급받는 충전소를 만드는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시내 지역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배관으로 하게 되면은 수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굉음과 매연을 내뿜고 바다에는 기름띠를 만드는 화석연료 엔진을 배에서 드러냈습니다. 이 선박은 40분 충전하면 수소 연료 전지로만 6시간 운항이 가능합니다. 소음은 제로, 하지만 보통의 레저 보트만큼 빠른 30노트 속도가 가능합니다. 선박 규모를 키우는 기술 개발도 순조롭고 해외에서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소 배에 대한 국내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근거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 과정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배 잘 만들어서 잘 상용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정부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자동차와 선박, 열차, 항공기는 물론 가정과 건물의 발전용으로도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2040년에 연 부가가치 43조 원, 일자리 4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수소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했지만 코스피는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 관련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완화 추세가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단숨에 3,000선에 복귀했습니다. 코스닥도 1,000스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진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시각 환율 상황도 보시죠. 위험 자산인 증시가 오르며 안전 자산인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원달러 환율은 조금 빠지면서 1,17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우려 완화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산 원유가 당장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를 지탱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2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북 서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평소보다 농도가 2~3배가량은 짙어져 있으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한 편인데요. 하지만 충청과 호남,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이 13도, 대구가 14도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지만 일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